안녕하세요.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음사가 이제 인문학에서 오랫동안 그 책을 내왔고, 2016년에 한 50년 됐는데요. 네, 50년 동안에 저희가 문학하고 철학 쪽에 주로 많은 책들을 내왔습니다. 인문학에 이제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기둥이 이제 문사 철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책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사회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학과 철학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역사에 좀 접근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모든 시민의 교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난 한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한국사 쪽에서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사라고 하는 분야가 좌우 이데올로기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내기 좀 부적절했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치게 또 민족주의적인 경사 때문에 어떤 한국의 역사적 실체를 좀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피해 왔는데. 그동안 한국사의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에 특히 이제 한국세관수박물관 이후에 역사서술의 어떤 객관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는 어떤 그런 좀 서술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좀 역사를 교양의 차원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지식 교양의 차원에서 좀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음 한국사를 내면서 역사 서술에서 조금 믿을 수 있으면서 편집 수준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역사책 출판의 수준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런 출판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결심하에서 이런 책을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일하는 방식은 굳이 따지면 케임브리지 출판부에서 일할 때 이미 18세기 중반에 많이 확립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편집자가 전체 역사서술의 큰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분야의 챕터별로는 각자 전문가들이 써서 전문성을 보충하고 전체 서술의 톤은 다시 편집 기술로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케임브리지 세계사나 케임브리지 중국사나 이런 책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수준에서 역사책을 내는 것은 거의 첫 번째 접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세기 단위로 반드시 끊어지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100년 단위로 시간적 변화를 축으로 놓으니까 한국사의 어떤 한국사의 개성이 세계사 속의 다른 나라, 15세기의 스페인, 15세기의 일본, 15세기의 미국,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기를 살아가던 다른 공간의 다양성이 한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어떤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사가 그들과 어떤 수준에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수준에서 같고, 그리고 어떻게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의 역사를 만들어 왔나라고 하는 어떤 차원을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속에서 세계사를 읽고 세계사 속에서 동시에 한국사를 읽는 어떤 그런 전개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양과 북경의 도시를 비교한다든가, 동시에 또 뒤에 첫 번에 들어있는 문자들을 보시면 세계 문자에서 한글이 어떤 식으로 세계 문자 역사 속에서 출현됐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인포그래픽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의 시스템을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영화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음사가 말하자면 이제 제작사이자 이제 배급사로서 이걸 총괄을 하는 거고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영화에서의 감독 역할을 하는 건데 가장 제가 잘하는 건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사를 어쨌든 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면은 기획이 잘 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써주실 수 있느냐
라는 거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영화로 치면 주연 배우죠. 이 주연 배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자 선생님들이신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도 받으셨고 병자호란이라는 책으로, 그다음에 우리 16세기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5세기 16세기 역사를 총괄하는 대대적인 대형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한국사를 갖다가 그 당시에 세계사 속을 확 끌어들였던 그런 사건을 이제 맡아서 정리를 잘 해주신 명지대학교 한명기 선생님, 그 옆에 계신 선생님 이제 서울대학교 문중량 교수님이신데요. 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교수님이시면은 여러분들 프로필 보면은 이분은 그 자연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학부에서는. 그리고 나서 국사학과의 교수가 됐으니까 결국 이제 짐작하시듯이 한국 과학사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쪽에 계신 한필원 선생님은 지금 한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이 선생님도 역사학자는 아니시고 건축사를 하시는 이 건축학계, 우리나라 건축계 대들보이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16세기 펼쳐보시면은 조선 4대 부들의 이상향으로 꼽았던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 같은 곳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닥실마을이라고는 아마 여기 잘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양동마을이나 하회마을에 비해서도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어떤 주거관념, 세계관, 이걸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전통마을은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닥실마을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철저히 해부하시고 그거에다가 또 중국의 사대부 마을을 또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입체적인 그런 지식을 이렇게 또 넣어주신, 15세기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세종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그 분의 이제 최대의 업적은 오늘날 한국인들이 세계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국제성을 자랑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거를 한글 분야의 이제 최고 권위자 를 모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같이 다뤘는데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의 박근혜 교수님, 한국 사회의 기반이 어떻게 다져져 왔느냐,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거를 끝까지 지금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연구 업적을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이 내오셨지만은 많이 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 사회경제사 분야의 전문가이신 한림대학교의 염정석 교수님, 어떤 사상사 분야에서는 16세기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제목이 성리학 유토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이제 무르익어가던 시기, 한국을 조선화시켜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상이 확 달라지는데,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서 지금 경북대학교의 정재원 교수님께 제가 그 부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이 강천 주관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16세기에 임진왜란 부분을 썼습니다만, 그 글을 쓰면서 이제 샘플이라든가 이 땅 원고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민음사에서 나온 이 세기에서 시리즈가 과연 한국의 사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는, 일단 종래 왕조사라든지 민중사 혹은 민족사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 100년 단위의 세기로 쪼개가지고 일단 역사를 보는 시도를 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낼 수 있게 됐고, 이 한국사를 일국사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계사하고의 상호 교류와 융합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이 비주얼에 치중을 해서 이 비주얼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감을 할 수 있는 이 종합력을 획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독자들이 할 몫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에 들려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 일본에서 일본사 연구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이와남이나 고단샤 같은 굉장히 큰 상업 출판사들이 거의 해마다 빠짐없이 한 번씩 자국사 시리즈를 출간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한국에서는 왜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냐 하면, 어떻게 놓고 보면 아까 장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연구자들의 볼륨이라든가 전반적인 지뢰 수준이 그동안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연구자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어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 성과를
어쨌든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이 연구자와 출판 기획자가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학술적 능력과 바탕, 그리고 이 대중적 눈높이를 같이 버무린 이 본격적인 그 한국사 대중 시리즈 시대를 알리는 책이 바로 이 민음사의 세계의 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믿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그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게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너무 뒤에 있었어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역사 논란의 대부분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런 데서 대부분 너무 많이 나가지도 말고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옛날 고루하다는 얘기 듣지도 말자 그런 얘기를 해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적어도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여기까지 쓰는 거를 좀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 강천 주관님하고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달성됐다.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객관성을 담보했느냐, 어떻게 담보했느냐라는 문제는 이제 접근법인데요. 아마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서력기원에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그걸 쓰고 있고 누구에게나 이거는 동일한 의미를 담는 기호로 다가옵니다. 서력기원에 따른 연대 구분이라는 것이 적어도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압니다. 1994하면은 그때 대학 들어갔다가 IMF 맞아가지고 과당했던 그런 시대. 15세기, 16세기는 이건 좀 먼 시대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거에 관해서 당장 어떤 공감대를 갖기는 힘들지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거를 조선의 어떤 왕의 임금의 시대라든가 또는 무슨 중세니 그걸 근세니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미리 사진 어떤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좋다. 우리가 15세기 100년, 16세기 100년 이걸 딱딱 끊어가지고 그걸 한번 그 시대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걸 모든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아가서 외국 사람들도 똑같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냥 조선 시대에 그때 해당하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같은 15세기라는 시공간 속에서 다른 나라는 어떠했고 그걸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거를 다 처음 시작부터 다시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기는 선입관을 넣지 말고 다시 한번 이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자. 그리고 그거를 세계하고 이렇게 같이 흐르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20세기는 전체 이제 맨 마지막 권인데, 저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일단 점검하고 연구자들도 연구자들이 현재의 지형까지 다 이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까지의 좌우대립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근거까지도 좀 다 이렇게 좀 연구를 해가지고요. 세기별로 보는 역사책이라는 것이 갖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자라는 거기에 이렇게 걸맞는 그런 어떤 좀 참신한 내용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걸맞은 필자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이제 그 기획 단계 이제 끝에 가서 이루어지겠죠. 제가 한 20년 정도에서 이렇게 쭉 역사 출판을 해오면서 저의 관심사, 저의 원칙이랄까요? 이거는 한국사 그 자체, 좁다란 우리 이 한국사의 틀 내에서만 보지 말고 세계사, 보편사의 흐름 속에서 이걸 보자. 객관적으로 한국사를 평가하고 그리고 한국사가 나아갈 길을 찾자. 이게 제 계속된 관심사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브룩스 커밍스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 어디 한가운데 있다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닌데, 유럽에서는 중간 정도 가는 나라인데 이게 하필이면 수천 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나라의 그 옆에 코딱지처럼 조그맣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작게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의문인데, 그런 나라가 왜 독립국이냐? 그냥 강대국인 중국의 일부로 살아가는 게 백성들한테도 더 나은 거 아니냐? 도대체 이 나라는 뭐냐?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까지 와버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사실 민족사관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식민사관과 대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역사 속에서 규명을 해내자. 사실 이 민음한국사도 여러분들 책을 처음 펼쳐보시면 갑자기 민음한국사인데 왜 세계사가 나오지 하면 세계사의 흐름이 쫙 펼쳐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제가 이렇게 가졌던 그런 기본적인 문제, 한국 역사의 독자성 그리고 그 힘 이런 것들을 찾아내겠다. 책이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견지가 될 거고요. 올해 말까지 3권 그 조선시대는 완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전체 프로젝트는 2016년 말에 그 완감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 규모도 뭐 굉장히 크긴 크지만 이 독자들하고 약속이나 이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3개월 정도에 한 권씩은 계속 책을 내서 2016년 말에 완간시키는 게 저희의 그 목표입니다.